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진보의 향기 시간입니다. 요즘 주주총회 시즌이죠. 대한항공 쪽에 얘기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과연 해임될 것인가, 연임이 안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놓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주주권 행사가 여러 가지로 조금씩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죠. 가장 전문가신 것 같네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특히 한진그룹에서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주주권, 의결권을 이렇게 모으고 있다. 강제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는데 좀 전체 그림을 한번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이 한 11%인데요.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33%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죠. 대한항공의 소액주주 지분이 56%쯤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만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공공연금에서도 지금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56%의 소액주주 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사내이사 선임이 부결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 표들은 의결권 행사 안 하는 표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 지분을 상당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 특히 해외 공공연기금들, 우리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와는 다른 이 각 나라들에서 공공기금들에서는 도저히 조양호 회장이 갖고 있는 어떤 배임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소위 말하는 반시장 범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어떤 형사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이 피의자의 신분에 있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분을 상당수 갖고 있는 해외 연기금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소액주주들한테 찬성해라 반대하라는 이런 권고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일제히 국내도 해외도 다 반대 표결하라고 지금 소액주주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총 양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총이 언제죠? 잠깐만. 오늘 27일이네요. 네. 이게 이름은 영어라서 굉장히 어렵긴 한데 캐나다, 미국 이런 쪽에 아까 말씀하신 연기금에서 조양호 지금 사내 이사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외국 연기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데 우리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국민연금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정해져 있을 건데 국민연금이 먼저 나설 경우에 또 일각에서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연기금들이라든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들이 다 나온 다음에 의사표시를 하고 또 실제 표결에서 명확하게 반대 표결을 할 걸로 보여지고 그걸 공시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의결권 방향을 미리 공개를 하는 게 이제 사전 공개 대상 기업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근데 여러 개를 밝히잖아요. 근데 왜 대한항공은 안 밝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11%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 외에는 지금 최대 주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2대 주주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표결권 방향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소액주주, 국내 소액주주들에게 어쨌든 의사를 표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조금 지나치게 신중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민간 기업에 경영권에 간섭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복잡한 얘기겠지만은 단순하게 여쭤보면은 민간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주인데? 물론 소액주주로서의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소액주주로서의 어떤 경영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것보다도 국민연금 수익률과도 직접 연관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주가는 전 세계적으로 다 모두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 수준이라는 게 2008년 9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금융위기 당시의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굉장히 유력한 이유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아주 뭐 금융시장에서 너무나 일반화 쓰이는 말입니다만 소위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된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오너 중심의 이 지배구조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회사의 이익이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또 배임이나 횡령이나 군식회 같은 범죄 행위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재벌 기업들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기업의 실적보다 한국 기업이 평가를 덜 받습니다. 그럼 결국은 주가가 낮게 형성된다는 거죠. 주가가 낮게 형성되면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수익이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영권에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연금에게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 아닙니까? 수익이 많이 나야 국민들에게 나중에 국민연금을 줄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도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지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한국 기업 주가의 저평가 상황을 극복하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요, 그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이 그거를 도입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 이제 우리나라가 또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글로벌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그걸 각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뭐 캘리포니아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각국의 일종의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기금들은 이미 진작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영자의 선임에 대해서는 반대 표결을 해온 게 딱히 지금 대한항공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준에 의하면 이건 찬성 표결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표결인 거죠. 그러니까 주총 안건을 판단할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국민연금이.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수탁자 전문위원회. 네, 전문위원회.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 아까 말씀하신 그거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되게 너무 소극적이다. 제대로 판단을 못할 수 있다라는 뭐 우려도 일부 있던 것 같은데. 아니,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고 우리 그걸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이제 의결권 행사 지침 같은 것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해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한 반대 표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만 아직은 국민연금만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사실은 자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각종 이제 자산 운용사라든가 증권사나 보험사나 이런 데들이 이른바 기관 투자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이들이 대개는 경영자들이 내는 안건은 무조건 찬성 투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잘 보기 어려운 건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이 재벌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금융회사들의 주요 고객이 재벌 대기업이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기관 투자자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위 이 재벌 눈치를 보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제대로 제고되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되게 어려운 거죠. 몇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데요. 하나는 그 우려 중에 하나죠. 그 국민연금 같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권의 입김에 좀 휘둘린다. 뭐 낙하산 인사 논란 항상 있잖아요. 뭐 이사장 같은 경우에. 그럼 국민연금이 결국은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경영에 간섭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스튜어드십이 강화되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이 다 그냥 그 다른 기관 투자와 마찬가지로 회사 측에서 그 낸 안건에 대부분 찬성 투표가 하거나 아니면 섀도우 보팅이라 그래서 그냥 다른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투표한 찬반 비율대로 나눠서 투표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왔던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건 아무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마다 지침 떨어주면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건데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찬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된 기준을 만들고 오히려 그 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찬성해야 될 걸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을 찬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어디스 코드라고 하는 게 그냥 국민연금이 마음대로 의결권을 적조 행사라가 아니라 어떤 명문화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 듣는 청취자분들도 그 삼성물산 합병할 때 네네. 국민연금이 이제 삼성 측에 유리하게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삼성의 편을 들어준 걸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지침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진 바로는. 그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계 합병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찬성 표결한 건 명백히 박근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법원의 유죄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거죠. 근데 그때 그거는 바로 스튜어디스 코드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정권에서 야 이거 사실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찬성 표결해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찬성 표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스튜어디스 코드를 통해서 찬성 반대의 기준이 국민들에게 공개된 형태로 명확히 돼 있으면 그거에 반대돼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표결권 행사하게 되면 이거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찬성했냐 반대했냐라고 정권의 압력이 있었냐 지시가 있었냐라는 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연관되어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이런 자의적인 정권의 입맛에 따른 투표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도 이런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권의 어떤 입김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장점이 있다. 그렇죠. 국민들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스튜어디스 코드의 내용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서 그걸 보고 그거에 반하는 표결이 있으면 누구나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조양호 회장이 사내 이사에서 해임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사내 이사에서 해임된다고 뭐 주식 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 조양호 회장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영을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사실 과거에 재벌 총수들은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사내이사에 등재하지 않고 그랬던 경우가 많죠.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 같으면 나는 사내이사 아니니까 뭐 배임이 이루어지든 횡령이 이루어지든 비자금이 만들어지든 법적으로 피해가는 수단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내이사가 되지 않아도 경영권에 개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도 발전했기 때문에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 경우에 그런 경영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청취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조양호 회장에 대한 혐의 내용이 배임 횡령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회사의 돈을 빼돌려서 사적으로 썼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가장 엄중히 처벌해야 될 반시장 범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배임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 뭐 대주주의 지위나 이런 어떤 회사의 경영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재벌 총수 중에서 전과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배임 횡령죄 안 저지른 재벌 총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거꾸로 그런 배임 횡령 분식회계와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총수도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후진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해야 되는 게 오히려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 또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투자 이익이 생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될까요? 이번에 그 해임이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저는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이나 오히려 해외의 공공연기금들은 스튜어디스 코드에 따라 적극적인 반대 표결을 할 텐데 오히려 국내의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같은 재벌이기 때문에 혹은 금융사 같은 경우는 재벌이 대기업이 고객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조양호 회장의 선임에 찬성 표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조양호 회장이 지금 33%니까 네. 조금만 더 이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우호 지분을 모으면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뭐 사내이사에서 해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앞으로 이런 다른 어떤 재벌 기업이라든가 다른 대기업들의 어떤 경영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대한항공의 주주총회를 둘러싼 이런 뜨거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시장과 기업 관계자들한테 이런 배임 횡령죄를 저지르면 이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또 네. 실제로 이 반대 표결이 많아져서 이사 선임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소액주주들이 있으면 뭐 의사가 어떻든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한번 그 대한항공의 소액주주들께서는 한번 주주총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식 전 김강위원장이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